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빠르게 실패하기입니다. 저자는 존 크럼볼츠, 라이언 바비노입니다. 출판사는 스노우 폭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존 크럼볼츠, 진로 상담 분야의 최고 권위자로 2004년 미국 상담협회로부터 상담계에 살아있는 전설에 선정되었다. 현재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교육 심리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가장 현실적이며 실현 가능한 진로 상담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일련의 공통적인 행동 패턴을 찾을 수가 있다. 그것은 많은 문제들의 해답이었을 뿐 아니라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기도 했다. 우리는 그것을 빠르게 실패하기라고 이름 붙였다. 그들은 계획하는 데 적은 시간을 쓰고 행동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했다. 그렇게 예상치 못한 경험과 기회로부터 이익을 얻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는가? 음악이 없다면 얼마나 지겨울까? 무엇이 음계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음악으로 완성할까? 리듬이다. 우리 삶의 조각 하나하나를 조화롭게 결합시켜 완성하는 것도 리듬이다. 당신의 삶은 음악이 없는 인생인가? 리듬이 없는 노래인가? 위대한 나는 모든 것을 삶의 리듬 속에서 연결하는 사람이다. 합리적 욕구와 욕망, 재능, 에너지와 열정을 자연스러운 리듬으로 추구하는 사람이다. 수년간의 만성 피로와 싸워온 나는 지금도 삶의 리듬을 유지하는 일이 일상의 과제이다. 이 과제를 훌륭히 수행한 날은 마치 펄럭이는 물고기처럼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더 나은 나를 본다. 삶의 리듬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효율과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우리의 가장 큰 꿈, 더 나아가 감히 꿈꾸지도 못할 일들을 성취하기 위한 토대를 제공한다. 우리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지 못한 채 망설이는 이들을 도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스탠퍼드대 평생 교육과정에서 인생 성장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진은 그들에게 공통적인 생각과 행동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째, 그들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정보를 수집하고 거창한 계획과 전략을 세웠다. 둘째, 그들은 큰 성공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계획을 수립하고 전략을 고민하는 동안 수만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발견했다. 목표로 세운 일이 너무 벅차서 오히려 겁을 먹고 이루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확인해버린 것이다. 셋째, 그들이 바쁘다거나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그 일을 시작할 수 없다고 합리화했다. 몇 가지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며 시작을 미룬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막상 도전해볼 기회가 왔을 때조차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오해해버렸다. 앞으로 우리 필자들은 이 책에서 최신 연구와 분석, 그리고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실제 사례를 전달할 것이다. 사례를 통해 성공이란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이 아니라 연관이 없어 보이는 작은 행동들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성공한 대부분의 사람이 계획을 세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
행동하는 데 주력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과감한 시도 속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상치 못한 실패와 기회를 찾아냈다. 어느 날 당신의 증조부가 방금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은 그분을 거의 모른다. 가족들로부터 그분이 좀 괴짜라는 말을 들었을 뿐, 그나마 몇 번을 배웠을 때 당신은 불과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기억나는 것은 그분이 당신의 귓볼에 대고 샤잠이라고 소리치며 장난치던 일뿐이다. 당신은 낯선 이들로 가득 찬 무거운 분위기의 변호사 사무실에 이제 막 도착을 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가자 증조부가 꽤 부자였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게 된다. 더구나 그가 당신에게 1억 달러를 유산으로 남겼다는 게 아닌가. 하지만 유언에는 특이한 조건이 있었다. 증조부는 괴짜 발명가였다. 그가 가장 아끼는 발명품은 즐거움 측정기라고 불리는 손목에 차는 기계로 차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측정한다. 얼마나 열정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지, 호기심을 갖고 삶에 감사하는지 측정하는 기계이다. 즐거움의 정도는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서 측정하는데 1은 시궁창에 빠진 것과 같은 불쾌한 기분을, 10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행복을 가리킨다. 유언의 조건은 즐거움 측정기를 늘 차고 다니는 것이다. 이 기계는 매일 당신이 느끼는 즐거움의 지수를 변호사 사무실로 무선 전송한다. 만약 1년 동안 지수가 7 이하로 떨어지지 않으면 증조부가 남긴 1억 달러의 유산은 당신의 것이 된다. 하지만 하루라도 7 이하로 떨어질 경우 유산은 단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 당신이 이 도전을 받아들여 즐거움 측정기를 차기로 결심했다고 하자. 이제 인생을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는가? 단 하루도 완전히 순수한 기쁨을 느끼지 않은 채 허비해버리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 질문이 있다. 도전 첫날 당신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 성공을 이룬 사람들은 즐기는 일을 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신의 열정에 부합되는 일을 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시킬 만한 일은 피한다. 단지 지금보다 행복해지기 바라기 때문이 아니다. 즐기는 일을 할 때 더 똑똑해지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를 포착하는 태도가 형성돼서 일을 창의적이며 생산적으로 만든다.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어 10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버드 대학의 테레사 아미빌레 교수는 지난 30년간 일터에서 행복을 느끼고 창의적 사고를 끌어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연구해왔다. 그녀의 연구 결과는 내재 동기가 그 열쇠임이 증명되었다. 다시 말해, 일 자체를 기쁨과 만족과 흥미의 원동력으로 삼는 태도였다. 대조적으로 높은 연봉이나 명성, 외부 보상 같은 외재 동기에 의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창의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 실험에서 긍정적인 기분을 느낀 학생들은 전체적인 특징에 더 신경을 쓰는 한편, 부정적인 기분을 느낀 조의 학생들은 좁은 시각으로 이미지의 부분적인 세부 사항에 집착해서 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프레드릭스는 이 연구를 비롯해 많은 실험으로 긍정적인 기분은 새롭고 다양한 사고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부정적인 기분은 시야가 좁은 사고와 행동에 그치게 한다. 만약 당신의 기분이 좋다면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도전적인 행동에 뛰어들기 쉬워진다. 이런 행동은 개인적인 자산을 축적하고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만든다.
물론 즐거움을 느끼는 것 자체는 일시적이다. 하지만 그것이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수면 시간이 업무 생산성과 기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규칙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면 누적된 피곤으로 집중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다. 비슷한 맥락에서 만약 음식을 먹지 않고 오랜 시간 버티면 체내 에너지가 바닥나고 몸의 기력이 다해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일정한 시간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애쓴다. 삶에서 느끼는 즐거움도 수면이나 음식 섭취와 다르지 않다. 즐거움을 충분히 느끼지 않으면 삶의 의욕이나 욕구도 없어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 대부분은 정기적으로 즐거움을 느끼려고 노력한다. 마치 수면이나 식사에 신경을 쓰듯 말이다. 이들은 매일 보람있고 즐거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삶을 조직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즐거움을 느껴야 할까? 최신 연구에서 그 답을 찾아보자. 행복하게 정돈된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은 한 번의 부정적인 기분을 겪을 때마다 최소 3번의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거창한 게 아니다. 산책을 하거나 친구와 차를 마시는 정도의 단순한 일이다. 핵심은 이 긍정적인 경험이 정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프레드릭슨의 3대 1의 비율이 말하듯 긍정적인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최소 3배 이상 높아야 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삶에서 즐거움을 꾸준히 누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매일 즐거운 활동을 할 기회를 마련하고 의미 있는 일을 통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다. 즐거운 경험과 성장의 순간은 굳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그것이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만 하면 된다.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충분히 겪은 후에 일종의 정신적인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세상을 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진다. 좀 더 여유롭고 자신감이 넘치게 된다. 또한 어떤 상황에 놓이든 빨리 대처를 하고 희망과 감사함으로 가득하게 된다. 앞에 놓인 기회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에 직접 뛰어들게 된다. 반대로 즐거움을 지속적으로 느끼지 못하면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절망감에 빠져 어떤 일도 하고 싶어지지 않게 된다. 도대체 좋아질 것 같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것이다. 그러니 기회가 와도 좀처럼 보지 못한다. 설사 본다 한들 너무 피곤하고 무심해진 나머지 행동으로 옮기질 못한다. 삶을 즐거운 순간들로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살아있음을 느끼며 감사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찬 열정을 갖기 위해서 말이다. 먼저 자신의 감정적인 경험의 패턴을 살펴야 한다. 그중 한 가지 도구는 일기이다. 많은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일기를 작성하면 상당한 정서적, 인지적, 조직적인 이점이 있음이 밝혀졌다. 일기를 쓰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알고 일상을 관리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일기를 굳이 구체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 그저 일상에서 관찰된 것들을 몇 분 동안만 기록해도 분명 도움이 된다. 날마다 일기에 담아볼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오늘 특히 즐거웠던 일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흥미로운 사실은 무엇인가? 삶과 일, 가족과 친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낀 일은 없는가? 호기심을 자극한 일은 무엇인가?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한 것은 무엇인가? 아름다우며 영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보았는가? 새롭게 시도해 본 일이나 처음 가본 곳이 있었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람찬 일이 있었는가? 즐거운 행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신의 창의성을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을 일기에 담아보자. 문제를 직접 제시하고 새로운 실천법도 생각해보자. 마치 괴짜 철학자, 발명가, 호기심 많은 인류학자, 혹은 자애로운 휴머니스트가 된 기분으로 이것저것 써보거나 그려보는 것 등이다. 삶을 개선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긍정적인 경험에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다. 또한 사기를 떨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일은 피하고 자신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보다 쉽게 몸에 익히는 방법인 즐거움의 지도화를 살펴보자. 그것은 일상의 여러 행동 가치를 파악하게 한다. 매일 머무는 장소에서 느끼는 즐거움의 정도를 지도로 만드는 방법이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집, 일터, 헬스클럽, 자주 가는 음식점 혹은 여러 식당들, 친구네 집, 동네 공원과 같이 당신이 시간을 보내는 주요 장소를 적는다. 동그라미 안에 장소를 적는 방식으로 지도를 그린다. 다니는 모든 장소를 적을 필요는 없다. 매일 혹은 매주 자주 가는 장소 위주로 적으면 된다. 특정 장소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따로 동그라미를 그려서 그 안에 세부 장소를 나눠 적는다. 예를 들어 일터라면 사무실, 회의실, 식당, 상품 개발실 등으로 세분화한다. 마찬가지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면 집이라고 쓴 동그라미를 거실, 침실, 서재, 뒤뜰 등으로 나누면 된다.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장소에서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부정적이며 몸이 건조한 기분이 드는 곳에 사용하는 시간을 줄인다. 지도를 찬찬히 들여다보자. 아마 원한다면 가지 않아도 될 장소가 눈에 들어올 것이다. 지루하고 맥 빠지는 기분이 드는 곳, 이런 곳들은 피하는 게 현명하다. 당신이 무엇을 하고 어디에 갈지 선택할 자유는 여전히 당신 자신의 소중한 권리이다. 행복과 만족감은 전적으로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행복과 성공을 누리며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을 즐겁게 하는 행동을 분명히 선택해야 한다. 그것은 절대적이며 명확하고 그 무엇보다 분명하다. 즐거움의 지도와 마지막 단계는 즐거움의 장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줄 모험가가 돼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변의 박물관이나 재미있는 야간 강좌를 제공하는 주민센터, 이색적인 퓨전 레스토랑 같이 흥미있는 새로운 장소를 찾아보자. 망설이지 말고 시도해보자. 그곳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며 즐거움을 만끽해보자. 새로운 가능성에 자신을 활짝 열어둔 채 말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도에 추가하자. 머지않아 당신의 지도, 나아가 당신의 삶 전체가 좀 더 다양하고 즐거운 환경과 활동들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더 빨리 배우기 위해 더 빨리 실패하라는 지론은 흔히 실리콘밸리의 사업가들이 말하는 실패하며 전진하기와 같은 의미이다. 이 개념은 실리콘밸리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본으로 여겨진다. 신제품을 가능한 한 빨리 선보여 피드백을 얻고 이에 따른 기회나 취약점을 파악하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다음 행보를 결정하라는 의미이다. 만약 창의적인 일을 시도한다면 스스로에게 실패할 여유를 허락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창의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아이디어를 짜내고 문제 해결책을 찾으며 꿈꾸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은 당신이 만들어내는 궁극적인 창조물이다. 작가 앤 라모트는 글쓰기 수업에서 글을 쓸 때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정말 엉망인 초안을 써보도록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죠. 정말 엉망인 초안을 쓰면 두 번째의 안은 더 좋아지고 세 번째는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 쓰고 나서야 자기가 무엇을 쓴 건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쓰고 싶은지, 어떻게 이야기를 펼쳐나갈지 몰라도 일단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단어들을 짜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스토리 전개 방향을 비로소 잡게 됩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빠르게 실패하기의 핵심이다. 직접 해보지 않는 이상 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일을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지,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다. 라이언은 고등학교 시절 우연히 어떤 체스 모임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이 모임은 매월 동네 커피숍에서 체스 토너먼트 경기를 열었는데 체스에 관심이 많던 라이언은 모임에 가보기로 했다. 라이언은 체스를 두는 방법은 알지만 실제 경험은 없었다. 그렇다 보니 당장 테이블에 앉아보고 싶었지만 망신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여졌다. 더구나 대부분의 사람이 라이언보다 나이가 많았다. 라이언은 먼저 연습을 하고 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먼저 온라인 체스 게임 프로그램을 구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2달쯤 연습하자 레벨 5에서도 한 번쯤은 컴퓨터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 그래, 이 정도면 게임에 참가할 수준이 되겠어. 라이언은 실력을 뽐내고 싶어 안달이 났다. 물론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토너먼트 중간까지 올라가 멋진 한 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내심 기대했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 밖의 난관에 부딪혔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 선수가 전혀 모르는 수를 두기 시작했다. 상대는 옆 친구와 수다를 떨 정도로 여유로웠다. 하지만 라이언은 한 수 한 수 둘 때마다 피가 마를 지경이었다. 상대는 체스판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단번에 척척 내려놓기까지 했다. 결국 상대의 수에 밀려 금세 패하고만 라이언은 슬금슬금 자리를 빠져나와 집으로 도피하듯 가게 되었다. 라이언의 이 경험을 빠르게 실패하게 비춰 한번 생각해보자. 그는 처음부터 멍청이로 보일까봐 노심초사했다. 다른 선수들이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특히 더했다. 그는 초보자가 아닌 전문가처럼 보이길 바랬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과 체스 게임을 하는 대신 혼자 연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제안하고 컴퓨터와 게임을 했다. 다른 선수들과 게임을 하며 얻을 수 있는 경험을 포기한 것이다. 처음부터 그가 최대한 많이 게임에 참여해봐야겠다 라거나 되는 대로 많이 져봐야지 이렇게 마음먹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마음이라면 상대가 누구든 친구든 처음 보는 사람이든 체스 동호회 회원이든 상관없이 게임의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 체스를 두면서 수백 번도 넘게 져봤다면 분명 그 자체로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즐거움도 있고 다양한 체스 게임 방식을 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노련한 선수들에게 위협을 느끼기보다
그들을 훌륭한 선생님으로 대하면 그만이었다. 지금 자네가 쓰는 온라인 게임은 여러모로 한계가 있으니 다른 걸로 배워보면 어떻겠나. 이렇게 충고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지는데 익숙해질 수도 있다. 체스가 지능이나 능력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고 여겼다면 게임에서 지는 걸 창피한 일이 아니라 그저 게임의 일부분임을 인정했다면 지금쯤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취미가 체스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빠르게 실패할 길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아래의 예시를 살펴보자. 훌륭한 뮤지션이 되고 싶다면 먼저 엉망인 음악을 수없이 연주해 봐야 한다. 언제나 탁월한 결정을 내리는 비즈니스맨이 되고 싶다면 먼저 진부한 결정을 내리는 일정 시간을 보내야 한다. 소설을 한 권 쓰고 싶다면 먼저 하찮은 이야기들을 써봐야 한다.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려면 먼저 형편없는 중국어를 많이 해야 한다. 생각해보자. 실수를 한다고 죽지는 않는다. 틀린 말을 하거나 어설픈 아이디어를 따라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실패를 피하려는 그 삶이 당신을 구속한다. 새로운 경험과 성장에 대한 기회를 차단해버리기 때문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는 잔인한 아이러니가 있다. 실패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실패의 확실한 원인이 된다는 점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장해서 나타난다. 게으름, 남의 성공에 대한 질투, 주의력 결핍, 우유부단함, 의심 등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이 의심되면 잘하는 것만 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이다. 자신의 전문성이나 능력에 의구심을 던질 만한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만약 지능이나 재능 또는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만 일을 한다면 지나치게 가혹한 태도가 당신을 제한할 것이다. 행동 하나하나를 자신이 능력자인지 아닌지 가늠하는 기준으로 선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자의 마음으로 임한다면 선택 가능한 행동은 무궁무진하게 많다.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친구를 사귈 수도 있고 자신이 몰랐던 호기심을 발견할 수도 있다. 아니면 그저 순간의 기쁨을 만끽하는 그 자체도 의미가 있다.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면 일단 즐기고 그 결과를 지켜보자. 결국 배울 가치가 있는 긍정적인 결과가 기다릴 것이다.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권하고 싶다. 사고를 크게 하라고 말이다. 생각에 불필요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하면서 성취 가능한 일들을 내던질 필요는 없다. 반면에 행동은 작게 할 것을 권한다. 이루고 싶은 온갖 거창한 일들을 정의하고 살을 붙이는 데 애쓰기보다는 현실적인 눈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한다.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물론 야망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필자들의 경험상 성공은 서로 연관없어 보이는 일련의 작은 행동들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심하게 잘 짜인 계획보다는 말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큰 성공을 격려받는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고 과학 경진 대회에서 메달을 따며 최고의 시험 점수를 받으라고 말이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성공에 대한 격려는 교육의 핵심이 된 듯하다. 그렇게 자란 우리는
어른이 돼서도 어떤 일이든 최고 수준에 도달해야 된다고 믿는다.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쏟아부으며 평균을 웃도는 성공을 기대한다. 그러나 알고 있는가? 불행하게도 큰 성공만 노리는 태도가 오히려 성공을 방해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 말이다. 큰 목표를 위해 무작정 달리는 것의 부작용은 이 책에서 전하는 핵심 메시지이다. 지나친 목표 설정으로 자신을 스스로 속박하지 말라. 학위를 따거나 훌륭한 작가가 되거나 100만 달러를 벌거나 꿈에 그리던 집을 장만하거나 회사 매출을 2배로 늘리는 것은 분명 큰 성공이다. 그러나 미래에 이루고 싶은 큰 성공에만 사로잡히면 동기를 자극하는 매일매일의 즐거움과 성취를 무시해버리는 셈이 된다. 다른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편협한 길에 갇히는 것과 같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미래의 목표를 위해 하루하루를 허덕이며 보낸다.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의 말을 돌이켜보자. 그는 많은 사람이 겪은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위기란 사다리 꼭대기까지 올라갔을 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세워져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늦게 시작한 사람은 조급해지고 서두르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목표를 세우곤 한다. 물론 거대한 꿈도 좋다. 그러나 작은 목표를 하나씩 달성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오늘 할 일을 정하고 그만큼만 달성해 보는 것이다. 만약 시간이 남는다면 다음날 해야 될 일을 조금씩 당겨서 하면 된다. 이런 생활을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또 자신감이 생기면 열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만약 스티븐 스필버그가 거대한 꿈만 쫓았다면 처음부터 영화 감독으로 멋지게 데뷔하기 위해서 서둘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영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출입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다. 혁신가들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특정 목표에만 연연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 시험해볼 작은 단계들을 많이 거치고 피드백을 구한다. 그리고 재빨리 그 단계들을 반복하며 방향을 수정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코미디언 크리스 록은 그의 전국 공연에 포함된 복잡하고 다양한 농담을 생각해내기 위해 작은 코미디 장소에서 수백 개의 아이디어를 테스트한다. 성공한 사업가들은 기발한 생각을 갖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일들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발견하게 되는 거죠. 플라이 레이디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말라 실리는 미국인들에게 일명 집안 청소의 달인으로 불린다. 그녀는 자신이 이름 붙인 5분 동안의 방 구출법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집안이 어지러워져 있다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장소로 가서 조리용 타이머로 5분을 맞춰두세요. 그리고 타이머가 울릴 때까지 마치 부기춤을 추듯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며 물건들을 치우는 것입니다. 만약 타이머가 울리면 그날의 청소도 끝이죠. 그 다음날도 같은 행동을 하세요. 그리고 어느 날 말끔하게 치워진 집 전체를 보고 깜짝 놀라시면 됩니다.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끔찍했던 집안이 어느새 정리된 거죠. 그리고 하나의 습관으로 아예 삼아버리세요.
그럼 집안을 치우는 일이 작정하고 시간을 내야 되는 일이 아니게 됩니다. 감수해야 될 위험성이 낮고 조정 가능한 여러 단계들로 큰 성공을 이룬 사례를 살펴보자. 그 주인공은 톰 파조이다. 그는 쓰레기 처리 업계의 거물인 BFI사를 비롯해 14개의 사업체를 소유한 창업가이다. 1960년 파조는 투자 기회를 찾던 26살의 회계사였다. 당시 그는 휴스턴의 어느 구역 입주자 모임의 회장을 맡고 있었다. 그 구역은 쓰레기 수거 서비스 회사와 마찰을 겪고 있었다. 입주자 회의가 열리자 파조는 쓰레기 수거용 트럭 구입을 제안했다. 그러자 한 명이 거들먹거리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트럭을 사서 그쪽이 직접 몰고 다니면서 치우면 되겠네요. 파조는 그 발언이 몹시 언짢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도전으로까지 느껴졌다. 내친 김에 쓰레기 수거 업체를 살펴봤는데 의외로 위험 감수가 적은 꽤 괜찮은 사업이 아닌가. 쓰레기는 항상 있을 테니 불경기도 없을 터였다. 더구나 입주자 모임에서는 서비스 비용을 90일 전에 미리 지불하는 게 관례였다. 그러니 창업 자금도 문제가 없을 듯 보였다. 트럭도 쉽게 장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파조는 과감히 트럭 한 대를 샀다. 그리고 그 지역 쓰레기 수거를 시작했다. 회계사였던 그는 700가구의 쓰레기를 수거하려면 몇 톤 트럭을 사야 할지 사전에 꼼꼼히 계산했다. 22방 야드의 트럭으로 2시간 거리의 쓰레기 처리 시설로 이동하는 처리 과정을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트럭을 직접 운전해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된 첫날, 파조는 자신의 계산과 실제 상황이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겨우 220개의 가구의 쓰레기만으로 트럭이 꽉 차버린 것이다. 첫 사업 계획의 확장으로 더 큰 수거 트럭을 구입한 파조는 4주 동안 직접 운전하며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야말로 혼자 발벗고 일하며 요령을 터득해 나갔다.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 트럭 안에 회계사가 서 있다니 의아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파조는 몸으로 직접 부딪혀 일한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다른 운전사들과 친분을 쌓는 것도 좋았고 이 일을 통해 배울 게 많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는 자신의 걸음마 단계 사업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그래서 회계사 일을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쓰레기 수거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다. 사업 초기엔 주로 주거용 생활 쓰레기만 수거했지만 점차 쇼핑몰과 소규모 공장의 쓰레기도 취급했다. 그때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 쓰레기 수거 관련 법률이 강화되면서 쓰레기 소각이 불법이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트럭 한 대당 50센트인 처리 비용이 몇백 달러로 들었다. 파조는 오히려 이 상황을 기회로 받아들였다. 쓰레기 수거도 하고 동시에 소각도 하는 회사를 세우면 되잖아. 그는 결국 쓰레기 매립지를 사들였다. 그러던 어느 날 휴스턴 시장이 파조에게 연락을 해왔다. 12일 안에 도시 내 쓰레기를 전부 처리해 줄 수 있느냐는 문의였다. 파조는 물론입니다 라고 답한 뒤 일에 필요한 트럭 1000대를 마련하기 위해 뛰기 시작했다. 휴스턴 지역에서 파조의 사업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업계에 대해서 배울 것이 많아 보였다. 파조는 약 3주 동안 다른 도시의 쓰레기 관리 업체의 운영 방침을 살펴보기로 했다. 이 출장에서 그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규모 쓰레기 업체는 많은 반면 여러 도시를 한꺼번에 관할할 수 있는 큰 업체는 없다는 점이다. 또한 위생법 개정에 따라
관련 기술을 현대화하려면 상당한 자본이 필요했는데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는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었다. 파조는 여기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찾았다. 소규모 업체들을 통합해서 전국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면 각 생산 단위에 드는 비용이 감소해서 이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이후의 3년간 한 주의 한 기업꼴로 쓰레기 관리 업체를 인수했다. 그리고 마침내 BFI가 설립되었다. 만약 1966년으로 돌아가 전국적으로 10억 달러 규모의 쓰레기 관리 업체를 세울 계획을 세워야 한다면 어떨까? 불가능하지 않을지 몰라도 실행을 위한 비용과 위험 감수는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파조는 애당초 거창한 목표를 이루려던 것이 아니다. 그저 동네 주민의 말을 도전으로 받아들여 쓰레기 수거를 위해 500달러를 주고 트럭 한 대를 구입한 것 뿐이다. 그의 첫 목표는 입주민들에게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물론 동시에 돈도 좀 벌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다. 어쨌든 처음에 회계사라는 직업을 그만둘 생각조차 없었다. BFI를 성공으로 이끈 모든 요소들, 즉 처리 기술의 발전, 새로운 시장으로의 확대, 관련 법 개정과의 시기 맞물림 등은 운영 과정에서 저절로 발견하게 된 것들이다. 작은 성공의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상관없다.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당신의 인생이 점점 흥미로워질 테니까.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더 작은 성공에는 무엇일까? 정말 너무나 간단하고 쉬워서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행동들 말이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옛날에 알던 친구에게 이메일 보내기, 싱크대에 쌓아둔 접시 닦기, 동네 공원으로 산책 나가기, 책상 위에 놓인 서류 정리하기, 처음 보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기, 잠자기 전 침실용 탁자 위에 놓인 책 한 페이지 읽기, 1분 동안 명상하기. 다음은 기분을 움직이게 하는 작은 행동들의 예입니다. 다음에 할 일이 하기 싫어서 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서든 기분을 바꾸도록 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나는 뭐뭐를 해서 기분이 좋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운동을 하기에 너무 축 처진 기분이라면 곧장 피트니스 센터로 가보라.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기운까지 생길 것이다. 새로 시작한 사업에 잠정 고객에게 다가가기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선 무작정 얘기를 나눠보라. 분명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책을 집필하는데 더 이상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앉아서 아무 것이나 써보라. 창의력이 솟아날 것이다. 새로운 직장에 지원하는 일이 벅차게 느껴지면 5분 동안 당신의 이력서를 수정해보자. 진로에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스트레스로 사람과 관계가 힘들다면 당신을 아끼는 소중한 친구와 대화를 나눠보자. 타인의 존재에 감사함을 다시금 느끼게 될 것이다. 복잡한 프로젝트를 맡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면 우선 가장 쉬운 작업부터 몇 분 동안 해보자. 프로젝트를 보다 쉽게 관리할 수 있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가 있다. 다음으로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저절로 떠오를 것이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 저도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실패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담감 때문에 행동을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할 일을 미루게 되고 하루 세운 목표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그러한 망설임을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